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 자주 나오는 빈출어가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두 글자인데 현실, 선시, 현실, 현실, 네, 현실. 현실. 모든 판단 기준이 음, 현실에 그래. 적응하느냐, 현실에서 떠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정상이다 혹은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강박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강박이 되려면 자기가 집착하는 어떤 계속 반복하는 어떤 행동이 일상생활 곧 현실에 어떤 방해를 줄 때 그게 이제 강박 분류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한 것은 현실이 이상하다 그럴 때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정상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뿐 아니라 네,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는 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 말이죠. 네, 생존 본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옳다 그러다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에 네, 얼마나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가 네.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 이게 현실이라는 게. 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근친 간의 그 성폭행 음, 그런 것을 일삼는 아빠를 두고 있다면 그 딸이 그 아빠한테 잘 적응하는 것은 정상일까요? 그렇게 적응한다는 게 어떻게 적응하는 걸 그 얘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아빠가 딸을 근친상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윤리로는 그건 허용되는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응하는 게 현실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나이 어리면 네. 아버지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잖아요. 네. 어릴 때 네.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저항을 하고 싶어도 혼자 독립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계속 그런 이제 폭력을 당하다가 보면은 네. 이 폭력이긴 하지만은 성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뭐 폭력으로 했든지 뭐 서로 합의해서 네. 했든지 간에 예. 그 성행위 과정에서. 네. 자체가 쾌락을 동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쾌락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적응은 적응이지. 네. 적응이지만은 별로 이제 바람직한 적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에 무언가 이건 이상하다. 네.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피해 나갈까? 네. 네. 이것을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이제 정신과에서도 그 이론적으로 에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공상적으로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는 네. 그리고 동성의 부모를 미워하는 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예.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어, 것들은 네. 그러나 그 에디푸스 길을 지나서 성장하면서 이게 현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면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좋아했으면 아버지 네. 같은 네. 또 난 죽어도 아버지 같은 사람을 싫다 그러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피해서 반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를 서로 고르는 기준이 자기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네.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잘 적응했다,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하고 하는 것은 같은 현실이지만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적응을 했으면 그건 적응을 잘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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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반해서 한다면은
그 잘못된 적응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사실 성폭행하는 아버지는 왜곡된 환경, 왜곡된 현실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학술적으로만 이 얘기를 한다면은 아버지 나이가 되도록 에디푸스 컴플렉스의 그런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정신 분석학적으로는 그렇게 미숙하다. 미숙하다. 이렇게 가설적으로 설명을 네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나이가 자기 다른 그러면 뭐 윤리적으로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그거는 문제가 되죠. 안 되게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와 그런 법률의 제재 속에 살자면은 건친상간은 삼가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적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적 욕구라는 게 그 대상이 있겠어요? 네. 본능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딸이나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고대 이 발달 단계를 보면 성의 발달 단계를 보면 건친상간이 참 많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사회적으로 그 당시의 가치 이것에 좀 부합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에 잘 적응하는 거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인데 성폭행을 떠나서 아까 선생님이 미숙하다는 말씀을 쓰셔서 말이죠. 부모가 미숙할 때 또 뭐 성숙한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대부분 좀 미숙한 정도만 차이만 있지 대부분 미숙한 부모라고 할 텐데 아까 그 성폭력 예에서처럼 아이들이 그 미숙한 부모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곤욕을 치르고 그 후유증이 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숙한 부모가 나의 현실 환경일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 상담을 하면서 또 환자를 보면서 평생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고민해야 될 질문 같단 말이죠. 미숙한 부모 밑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부모를 우리가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숙한 부모를.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그런 범죄를 하면 이제 사법기관에서 치료를 몇 시간 받아라 이런 또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그 부모들을 있고. 만났는데 별 동기가 없어요. 치료를 비자발적이죠. 네.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때우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해야 돼.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게 징벌적인 교육이잖아요. 네. 응? 네. 자기가 궁금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징벌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인 교육이라는 걸 인식시켜 줘야 돼. 강하게. 강하게. 직면하고. 네. 아주 강하게 해줘야 돼. 네. 그다음 만일 이제 피해자가 온다면은 한 번은 그런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지. 네. 용기를 줘야 돼. 네. 아버지라고 해서 다 존경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짓을 하는 아버지를 네. 누가 부모라고 존경하겠어요. 자기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능력이 없어서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는. 네. 그럴 때 용기를 줘야 돼. 네.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네가 지금 탈출하면 크게 될 수가 있다. 네. 이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그런 걸 도우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잖아요. 네. 옛날은 그렇더라도 짐 나가면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할 수 없이 집으로 집에 있다가 다시 보면 또 들어가거나. 폭행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비록 피해는 입었지만은 이것으로 내가 일생을 후회하면서 살지 않겠다. 네. 그게 동기가 되면 더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배우면서 뭐 여러 비슷한 사례를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선생님은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폭력을 아버지가 할 때 그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일반화하면 좀 그런 미숙한 아버지들 꼭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미숙한 행동을 자녀들한테 할 때 그 자녀들을 상담하는 우리는 그 자녀들한테 강한 용기를 심어줘야 된다. 근데 강한 용기를 근거 없이 심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 없이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벌써 근거가 부모가 자기를 폭행한다는 게 근거잖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려면 저는 문득 떠오른 게 선생님 뭐 글을 잘 쓴다 글은 잘 쓰네 그래서 작가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서 선생님이 환자를 보다가 그거는 이제 너무 구체적이라. 그거는 그 사람의 탤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나서 네. 주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 현실을 피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피할까 하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거를 강도 있게 심어주면 네. 자기가 그걸 행동하면 그 다음 우리가 탤런트를 찾아보고 네. 이런 사람도 있단다. 그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과거에 여학생들을 데모한다고 잡아다가 신문하면서 성추행, 성폭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 여성들이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다 안정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사회적인 공헌이 되도록 하고 있는 분들을 내가 몇 분 봤어요. 아, 네. 그냥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은 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네. 그게 참 용기예요, 그게. 그렇죠. 내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 하고 앙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그 복수하면 뭐 그대로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는 자기를 정리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네.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된다.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불어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그 용기를 가로막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모잖아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하는 이야기 말이죠. 그래. 네. 그런데 그거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혈연적으로 짙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짙게. 네. 그런 분한테 용기를 줄 때는 부모가 영원한 부모가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어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네. 그 부모를 위탁해서 그 부모의 몸을 위탁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네. 신세진 거는 위탁밖에 없어요. 아, 위탁이네요. 위탁. 네. 냉정하게 하자면. 야,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거는 물론 부모가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가 도우기도 하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은 예. 나와서 세상을 가져갈 때까지는 나예요, 나. 네. 야, 위탁이라는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인데요. 아, 그래요? 그 몸을 빌어서 왔을 그렇지, 그 몸을 빌어서 온 예, 거예요. 그 몸을 빌어서 온 그만큼 감사하면 되는 그렇죠. 거지. 내 모든 걸 전적으로 그럼. 거기다가 그건 아니다. 아니죠. 나는 나다. 그래. 야, 예. 위탁센터 앞으로 지나갈 때 저게 보통 이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많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모든 100%가 아니라 부모의 기여가 그럼 부모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 부모니까 위탁한 것이다. 거기까지만 네가 하면 된다. 나머지는 너가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이제 자각해야 될 게 네네. 내 몸을 위탁해서 너를 낳았지만은 네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는 이 세상 넓은 세상을 네 가치대로 네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아봐라. 예. 이렇게 탁 놔주는 예. 그게 훈련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러네요. 위탁 유효기간 20년이 끝났다 얘야. 이제 네가 스스로 나갈 시간이다. 근데 이제 네. 재밌는 얘기로 내가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아들이 뭘 또 잘못했나 봐. 둘이 지격대가고 그러거든. 네. 나보고 며느리가 항의해요. 응? 아버님 아들 잊었다고 말이지. 네. 나한테 일로 바쳐. 일로 바치면서 앞서 서비스 해달라. 다른 거는 모든 게 AS가 있는데 왜 이런 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AS 기간 넘었다고. 농담이지만은 네네네. 내 생각은 18살까지 늘 주장을 하지만은 네. 그 보살핌을 줘야 되고 네. 내가 나를 위탁해서 나온 거니까 네. 그 위탁받아서 지 혼자 설 때까지는 내가 좀 돌봐주고 네. 그 다음부터는 손을 딱 끌고 독립적으로 네. 힘껏 재밌게 네. 살아봐라.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선생님, 근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18살, 또 예전에는 20살, 뭐그 얘기가 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35인데도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아무 경제 활동도 안 하고 부모 주는 용돈으로 오락하고 게임하고 방 어지럽히고 이런 자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 위탁 기간이 집집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말 다르죠. 네네. 그거는 이제 그냥 가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모가 놓기 싫어서 안 놓는 것도 많아요. 네네네. 지가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말이죠. 네. 놓기 싫은 거예요. 많아요. 저는 도저히 애를 못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가. 말은 의식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의식 수준은 걔가 지 혼자 독립할 능력이 아직도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더 훈련시켜야 된다. 네네네. 의식적으로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단순한 질문인데 왜 18, 20일까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네. 그럼 법률가들이 그렇게 정하는 데는 아마 의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정했으리라고 그랬겠죠. 그냥 18, 20일. 발달 단계가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아마 18세 정도로 네. 정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하고 우리가 조선조 때는 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예. 벗어나잖아요. 네. 예전에 뭐 꼬마 신랑도 있고 말이죠. 꼬마 신랑. 네. 그 호주의 그 요즘 그 뉴스를 통해서 한번 봤더니 18살이 넘어서 부모와 같이 살잖아요, 선생님. 그럼 쉐어비라는 걸 받아요. 쉐어. 같이 쉐어한다고. 쉐어비를 자기 알바를 하든 뭘 벌든 3분의 1은 부모한테 내도록 그렇게 해서 독립해야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도 봐도 18세. 뭐 미국을 봐도 18세. 우리나라도 18세. 뭐 우리 노래에는 나이는 18세 이러면 순이 그러는데 18세라는 나이가 그러니까 소년기에서 이제 청년기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네.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자기 의식 수준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대한 행동을 책임질 수 있고 네. 이런 네. 나이가 어느 나이일까 이제 이런 걸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18세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네. 그 나온 기원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네. 어쨌든 경험적으로 봐도 그때가 말하자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만 18세니까 고등학교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가면 적어도 좀 자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말씀 중에 그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인상 깊은 이야기가 부모가 놓아주지 않는다. 놓아주지 않는다. 의식적으로는 아이고 쟤 뭐 몸이 저래서 또 건강이 안 좋고 돈이 없고 뭐 당장 뭐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속 깊은 데서는 같이 있고 싶다.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이게 부모의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둘을 놓고 보면 문제는 부모한테 더 많이 있어요. 예. 둘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자녀 쪽에서 생각하면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케어를 해준다면은 그보다 좋은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생 내가
하더라도 나를 케어하는 부모 같은 분이 있자면은 너무 좋지 뭐. 네, 못 살고 네, 그러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맞들어 버리면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뭘 이제 대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지원해주고. 네.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개인의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은 도와야 되겠지만은 네네. 돕는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분별 없이 계속 그렇게 돕다가는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레지던트 할 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아티클이 많이 나오냐면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 네네. 그 이제 계층이 낮으니까 빈곤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빈곤 수당을 주고 애를 하나 낳으면 애를 키울 또 돈이 없으니까 또 애 키울 돈을 주고 네. 이런 게 있고 그걸 돈 모아가지고 애는 안 키우고 세단 사가지고 놀고 아이고야. 다닌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애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나눠준다. 뭐 수당이니 뭐. 수당 해가지고 그 나눠준 돈이 어디 갑니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뭐지 유흥가에 가고 그 돈으로 음식점에 가고 난 더 놀란 거는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그 명품 산다는 아하. 심한 경우. 난 너무 놀랐어요 그게. 저도 지금 듣는 게 처음인데 놀라고. 지금은 이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도 있다. 네.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이것이 먼저예요. 네. 그거 없이 일괄적으로 다 맡겨져 놓으니까 그 공동받는 사람 네. 백화점 가서 명품 사는 거요. 그러네요. 그러라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선생님 위탁 유효기간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자식이 안 떠나는 거냐 부모가 못 넣는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가 좀 흘러가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 사회제도인 것도 그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악용하게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를 표현해 주신 건데 사실 자립하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좋겠습니까? 다 힘들고 싫죠.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립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예방주사 같은 게 참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새로운 경험이 예방주사인 거예요. 아하, 네. 각자가 경험하는 그 새로운 경험이 그게 예방주사예요. 조금 한번 맞아보고 그다음에 또 겪어보고 고생해보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서서히 자립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은 선생님은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실 때 내 위탁 기간이 끝나간다. 너희들 자립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좀 이렇게 주지시키셨는지. 그런 주제는 내가 못 시켰고. 네. 결혼하면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선생님은 결혼하면 독립적으로. 네. 이제 하는 그 기준을 18세 여기에 정한 게 아니고. 네, 선생님. 나는 결혼해서 떠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늘 대화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뭐 세간에 많이 알려진 바처럼 500만 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딱 500만 원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일화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 기준일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18세 혹은 늦어도 20세가 기준일 수 있는데 미리 좀 그런 것들을 네가 그때 되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네 세상을 네 힘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건 좀 부모가 갖춰야 될 성숙한 자질의 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선생님이 새롭게 발굴해서 살리신 위탁이라는 위대한 말 부모의 역할은
위탁이다. 그래서 부모 자신도 아 내가 이게 위탁받아서 정말 세상에 내놓은 아이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자녀 또한 내가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떠나야 된다. 또 굉장히 미숙한 부모한테 괴로움을 당할 때 부모인데 어쩝니까? 엄마인데 어째요?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위탁받아서 해준 그 고마움만 내가 갚으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자기 삶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의지,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너랑 나랑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